어머니, 제 반지 가져가셨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며느리 서진이가 제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도둑 취급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제 아들 집에서 제 며느리한테 말입니다. 아니, 가방 열어보세요. 주머니도 다 뒤집어 보시라고요. 어머니 말고 누가 그걸 가져갔겠어요? 서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찔렀습니다. 그것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정화, 67세입니다. 서울 은평구 재래시장에서 30년째 정화반찬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서 아들 지훈이를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까맣게 물들도록 일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 서진이의 3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특별히 한우갈비를 준비했죠. 핏물을 빼고 무와 당근을 큼직하게 썰고 간장 양념을 3번이나 발라가며 정성껏 졸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죠. 이 정도면 서진이도 맛있다고 하겠지? 사실 며느리와는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이는 홈쇼핑 쇼호스트 출신으로 말도 청산유수고 세련된 여자였거든요. 강남 23층 아파트에 살면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며느리에게 시장통에서 잔뼈 굵은 시어머니는 불편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도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한 손엔 갈비찜 도시락, 다른 손엔 정성껏 고른 5만원짜리 스카프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다. 문을 열자마자 9살 손녀 유리미가 뛰어나와 안겼습니다. 이 애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반겨줬죠. 어머니 오셨어요. 서진이가 거실에서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정중했지만 살짝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어머, 이 반지 좀 보세요. 서진이가 왼손을 들어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커다란 다이아가 박힌 반지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죠. 어제 지훈이가 사줬어요. 결혼 10주년 기념이라고요. 3천만 원이나 했대요. 제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도 꼭 사주고 싶다고. 서진이는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연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참 예쁘네요. 지훈이가 성의를 다했구나.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동안 서진이는 계속 그 반지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디 브랜드 제품인지, 다이아가 몇 캐럿인지,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저는 묵묵히 밥만 먹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 손 씻고 와야겠다. 서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심코 반지를 빼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갔죠. 유리미도 따라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순간 반지가 살짝 굴러 떨어졌습니다. 식탁 밑으로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반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놨죠. 별 생각 없이 정말 무심코 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 반지 보셨어요? 돌아온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제가 올려놨어요. 아까 떨어져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하는데. 서진이는 반지를 다시 끼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녁까지 함께 먹고 8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그래도 오늘은 좋았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냈으니. 그날 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로요. 어머니, 지금 당장 오세요. 제 반지가 없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서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제 귓속을 찔렀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벌떡 일어났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반지? 어제 그 반지 말하는 거야? 네. 3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요. 어제 분명히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요. 어머니가 어제 만지신 거 제가 봤거든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맞아. 어제 떨어진 반지를 주워서 올려놨지 하지만 그게 전부였는데 잠깐 서진아. 내가 왜 그 반지를 어머니 일단 오세요. 지금 당장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주섬주섬 입었죠. 시장 가게 문도 제대로 닫지 못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남까지 가는 30분이 3년처럼 길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지만 대답할 기운도 없었죠. 머릿속은 온통 어제 그 반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식탁 위에 다시 올려놨는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서진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반지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가져가신 거 맞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내 반지를 가져가?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파 쿠션은 다 뒤집혀 있었고 서랍은 모조리 열려 있었죠. 부엌 찬장까지 다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훈이가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혹시 어제 반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키운 지훈이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죠. 어제 떨어진 거 주워서 올려놨어. 그게 다야. 그럼 그 후에 어디 두셨어요? 혹시 실수로 가방에 넣으신 건 아니에요? 서진이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가방 좀 보여주세요. 주머니도요, 나이 드시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실수로 넣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나이 드시면 깜빡깜빡 한다고요?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고요? 서진아, 지금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도둑이라고 안 했어요. 실수하셨을 수도 있다고요. 어제 어머니 말고는 아무도 그 반지 안 만졌어요.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보였죠. 지갑, 손수건, 혈압약 봉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맞지? 없잖아. 주머니도 보여주세요. 서진이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치마 주머니를 뒤집어 보였죠. 휴지 조각과 사탕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어제 그 반지 중요한 거거든요. 회사 자금 융통해서 어렵게 산 건데 회사 자금을 융통했다고요? 그제야 지훈이 얼굴에 그늘이 진 게 보였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지훈아, 회사가 어려운 거야?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지를 찾아야 해요. 서진이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집에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3천만 원짜리 반지가 없어졌는데 경찰이라니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다니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진아. 시어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어머니가 가져가신 게 아니면 떳떳하게 조사받으면 되잖아요. 그때 작은 방에서 유림이가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 가방을 메고 있었죠. 애가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달려왔을 텐데 엄마 아빠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현관으로 갔죠. 유림아 제가 부르자 아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엄마 학교 늦었어요. 그래 가. 서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림이는 그대로 나가버렸죠.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뒤 경찰 2명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시어머니 되시죠? 어제 이 집에 오셨다고요? 네, 며느리 생일이라 음식 싸들고 왔었어요. 반지를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떨어진 거 주워서 올려놨어요. 그게 다예요. 경찰은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민번호를 적었습니다. 67년 살면서 경찰 조서에 이름이 오르다니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죠. 가게. CCTV 확인하러 가봐야겠네요. 혹시 거기 두고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가게는 CCTV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추가 조사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나간다 엄마, 정말 모르시는 거 맞아요? 지훈이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끝까지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 모른다. 내 엄마가 도둑이 아니야.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장 상인의 번호였죠. 정아 씨, 경찰이 와서 가게 뒤지고 갔어. 무슨 일이야? 이제 온 동네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정아 반찬 사장님이 며느리 반지를 훔쳤다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말이죠.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상인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다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옆 가게 미숙이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미숙이는 20년 넘게 제 옆에서 떡집을 하는 친구 같은 사람이었죠. 언니, 아까 경찰 왔던데 무슨 일이야? 미숙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여기서 울면 정말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요. 별일 아니야. 며느리가 반지를 잃어버려서 난리치는 거야. 제가 짧게 대답하자 미숙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이미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걸요. 그 강남 사는 며느리 3천만 원짜리 반지 잃어버렸다며? 역시나였습니다. 시장통.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2시간도 안 돼서 모두가 알고 있었죠. 미숙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 눈빛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은 안부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었죠. 손녀 유림이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아 씨, 그 아들이 강남에서 IT 회사 한다며? 요즘 좀 어렵다던데. 제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박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죠. 우리 조카가 거기 다녔는데 월급이 3달째 밀렸다고. 그만뒀대. 투자받은 돈도 다 떨어졌다나.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 버티기 힘들 거래.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훈이가 그렇게 어려운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저렇게 힘든데 제가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를 도둑 취급한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려고 나갔는데 셔터에 붉은 스프레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둑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저는 동네에서 며느리 반지를 훔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인트 제거제를 사와 닦아내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죠. 3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하며 쌓아온 신용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날 저녁 시장 상인의 단체 카톡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화반찬 사장님,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반지는 며느리가 잃어버린 거였대요. 오해 풀렸으니 다들 예전처럼 이용해 주세요. 생선가게 사장님이 올린 글이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죠. 아이고, 그랬구나. 괜히 의심해서. 미안하네.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세상의 마지막 댓글을 보고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여기 있을 수 없다고요. 아들도 며느리도 이웃들도 모두 저를 믿지 않는 이곳에서 더는 살 수 없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도 반찬 진열대도 모두 헐값에 넘겼죠. 30년 세월이 담긴 가게였지만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날 가게 열쇠를 건물주에게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건물주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도 소문을 다 들었겠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 보니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지훈이가 어릴 때 사진들이었죠. 첫돌 때, 유치원 졸업식 때, 대학 입학식 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을 저몄습니다. 특히 지훈이 결혼식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예쁜 며느리를 맞아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고 저도 가족이 늘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진첩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생활용품만 챙겼습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도 넣었죠.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갔던 남해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이 들면 여기서 같이 살자.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5년 전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죠.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고 아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보였죠. 손녀 유리미가 저를 피하던 모습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 몸은 일어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가게 준비를 처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지훈이었고 몇 통은 서진이었죠.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다는 서진이의 문자였지만 읽고 나서 더 화가 났어요. 성급했다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제는 성급함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오전 10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시하고 누워 있었는데 계속 두드렸어요. 생선가게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죠. 사장님은 제가 가게도 안 열고 있다며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제 못하겠다고 하자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다 잊는다고 말했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옆에 있다고 시장 사람들한테도 다 말하겠다고 했죠.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날 오후 사장님은 정말로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해요. 정화가 도둑이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이죠. 하지만 한번 생긴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저 누워만 있었죠.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지훈이었죠. 열어보니 고급 한우 세트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이번 주말에 유리미를 데리고 가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보고 싶어하는 손녀니까요. 편지를 읽다가 찢어버렸습니다. 한우로 손녀로 제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사람들이 고작 한우 선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는 걸까요? 사흘째 저는 가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반찬을 만들 기력이 없었어요. 그냥 진열대를 닫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단골 박 할머니가 오셔서 며느리 뒷담화 이야기를 하시며 위로하셨지만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저녁 무렵 지훈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침묵하는 저에게 지훈이는 이번 주말에 유리미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하자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급하게 말을 꺼냈죠. 회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투자받기로 한 게 엎어졌다고요. 그래서 혹시 엄마가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전화한 거였어요. 사과도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2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3천만 원짜리 반지를 살 돈은 있으면서 왜 엄마한테 손을 벌리느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 기분 맞춰줄 돈은 있으면서요. 아들은 그때는 회사가 괜찮았다고, 지금은 정말 어렵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결국 아들이 저를 찾는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사과도 거짓이었고 용서도 거짓이었죠.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기로요. 3일 동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는데 말이죠. 시장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지만 저는 대문만 꼭꼭 잠그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는데 어린 지훈이가 생각났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는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던가요? 그 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새 운동화를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이거 좋아. 지훈이는 헌 운동화를 신고도 환하게 웃었었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손가락에 밴드를 10개씩 붙이고 일했습니다. 겨울에는 동상으로 손등이 갈라지고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반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믿어요. 믿는다고요? 경찰을 부른 다음에 이제 와서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액정이 바닥에 떨어져 금이 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그때 문득 20살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났던 경상도 남해 바닷가 말입니다. 당시 남편은 어선을 타는 선원이었고 저는 동네 식당에서 일했었죠.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가면 4, 5일씩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날이면 멸치국을 끓여 기다렸습니다. 이 국물 맛이 집 같아. 당신 손맛은 바다 냄새가 나.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했었죠. 지금은 그 사람도 없지만 그 바다는 아직도 그곳에 있을 겁니다. 나흘째 아침 저는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통장, 도장. 그게 전부였죠. 가게 열쇠는 옆집 생선가게 사장님께 맡겼습니다. 정아 씨, 어디 가는 거야? 잠깐 바람 쐬러요.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못 올 것 같아요. 생선가게 사장님은 뭔가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잡아주셨죠.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살았던 이 동네가 제가 매일 걷던 이 길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서울역 매표소에서 진주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남해까지 가야 했어요. 35년 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도시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나고 산이 보였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주역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남해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시외 버스터미널로 갔죠. 대합실 의자에 앉아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김밥 한 줄을 시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김밥을 썰어서 내오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정성스럽던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혼자 여행 가세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옛날에 살던 곳에 가보려고요. 그래요? 좋은 추억 많이 떠올리고 오세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무는데 목이 메어서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다 먹었죠. 배는 채워야 했으니까요. 남해행 버스는 5시에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은 한산했어요. 노부부 한 쌍과 학생 둘, 그리고 저까지 5명뿐이었죠. 버스가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 논 사이로 흐르는 작은 개울, 빨갛게 익어가는 감나무들. 35년 전 제가 보던 그 풍경이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더니
점점 보랏빛으로 변해갔어요. 산 너머로 햇살이 마지막 빛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해처럼 지는 걸까?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든 걸 잃고 혼자 돌아가는 게 인생의 끝인 걸까? 그때 버스가 고갯길을 넘어서자 갑자기 시야가 확 트였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죠. 석양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는 남해 바다였습니다. 35년 만에 보는 그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고 물러갔다 밀려오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죠. 버스가 남해읍에 도착한 건 7시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터미널에서 내리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짜고 시원한 바람이었죠. 그 바람을 맞으며 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 묵을까? 가방을 들고 터미널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작은 여인숙을 발견했죠. 낡은 간판에 바다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루 묵을 건데요. 4만 원이요. 주인 할머니가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2층 제일 안쪽 방이었어요. 방문을 열자 오래된 이불 냄새가 났지만 깨끗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죠.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쉬지 않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3일 밤은 한숨도 못 잤는데 이곳에 오니 이상하게 눈이 감겼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이 제가 나왔습니다. 20살 정화가 바닷가 식당에서 국을 끓이고 창밖으로는 남편이 배를 타고 돌아오는 게 보였죠. 당신 왔어? 꿈속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행복했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눈을 떴습니다. 파도 소리가 여전히 들렸죠. 서울에서는 아침마다 자동차 소음과 시장통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여긴 오직 바다 소리뿐이었습니다. 여인숙 할머니가 차려주신 아침밥은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 멸치볶음. 하지만 따뜻했죠. 밥을 먹으며 할머니께 이 동네에 빈 가게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항구 쪽에 오래된 포장마차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주인이 나이 들어서 접었는데 아직 그대로 있다고 했죠.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항구로 가는 길은 비탈진 골목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주택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골목마다 고양이들이 한가롭게 누워 있었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짠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항구에 도착하니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할머니들이 갓 잡아온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죠. 그 풍경이 40년 전 제가 보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포장마차는 항구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녹슨 철제 틀에 찢어진 비닐 천막이 덮여 있었죠. 한때는 번성했을 듯한 자리였지만 이제는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주인이 누구세요? 근처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어부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서울서 왔다는 걸 말투로 알아챘는지 친절하게 대답해줬어요. 보증금 300에 월세 20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었죠. 주인을 찾아가 계약을 했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제가 혼자 이런 곳까지 와서 장사를 하겠다니 의아해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잘 되길 바란다며 열쇠를 건네줬죠. 포장마차는 생각보다 더 낡았습니다. 가스레인지 2개와 낡은 냉장고, 의자 6개,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서라면 아무도 저를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테니까요. 일주일 동안 혼자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녹슨 부분은 사포로 갈아내고 페인트를 새로 칠했어요. 비닐 천막도 새 것으로 교체했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일하는 동안만큼은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간판을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 시원한 국물에 싱싱한 해산물을 넣어 끓인 바다국이었죠. 바다국 포차 붓으로 직접 써서 걸었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정감이 있었어요. 메뉴는 단순하게 했습니다. 바다국 한 가지 7,000원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하면 혼자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개업 첫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막걸리를 한 잔 마셨죠. 쓸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판을 힐끔 보고 갔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국물을 끓였습니다. 사골을 푹 고아 육수를 내고 무와 파를 듬뿍 넣었어요. 여기에 그날그날 싱싱한 조개와 새우를 넣어 한 소끔 끓였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아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닷새째 되는 날 저녁 드디어 첫 손님이 왔습니다. 80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들어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떠서 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맛이 없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다시 한 숟가락을 뜨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라고요. 60년 전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국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일어서며 내일도 오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억울함과 상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제 음식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으니까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정말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죠. 두 분이 국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손님이 늘기 시작했죠. 보름쯤 지났을 때 하루에 5-6명은 오는 가게가 됐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었죠. 무엇보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여행 왔다고 했죠. 여자가 국을 한 입 먹더니 진짜 맛있다며 감탄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인스타에 올려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여인숙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비록 작은 포장마차지만 이곳이 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서울에서의 30년간은 다른 새로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고 말이죠. 창밖을 보니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바다국 포차는 마을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죠. 대부분 마을 어르신들이었지만 가끔 젊은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태풍 예보가 있던 날이었죠. 저녁 6시쯤 되니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접어야겠네. 손님도 없을 것 같아. 정리를 시작하려는데 밖에서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포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기 잠깐만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죠. 옷차림은 고급스러웠지만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남자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더니 제 어깨에 기댔어요. 물물 좀 급히 의자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물을 한 컵 따라드렸죠. 남자는 벌컥벌컥 물을 마시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잃었어요. 산책하다가. 어둠이 와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택시라도 불러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상태를 보니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국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몸을 좀 녹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바다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육수가 끓어오르자 싱싱한 조개와 새우를 넣고 파를 송송 썰어 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앞에 놓자 남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맛 언제 먹어봤더라. 맛이 어떠세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요즘은 이런 국을 끓이는 사람이 드물어요. 남자는 천천히 국을 다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듯이요. 다 먹고 나서 그릇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정화입니다. 정화 씨.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비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이름은 읽을 수 있었죠. 최동섭 밑에는 작은 글씨로 한식 요리 연구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최동섭입니다. 서울에서 40년간 한식당을 운영했어요. 미슐랭 가이드에도 올랐었죠. 제가 놀라 쳐다보자 최동섭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하고 이곳에 혼자 살아요. 아내를 잃고 나서 모든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오늘 정화 씨 국을 먹으면서 느꼈습니다. 이 국엔 사람의 온기가 있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끓인 국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멋쩍게 웃기만 했어요.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이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최동섭은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남자의 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최동섭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말끔한 옷차림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다른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왔죠. 명자 씨, 여기가 내가 말한 그 집이야. 국물 맛이 정말 일품이거든. 동행한 사람은 6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역시 품이 있는 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섭 씨 친구 박명자예요. 서울에서 레스토랑 컨설팅하는 사람이에요. 두 분이 앉아서 국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정성껏 국을 끓여내갔죠. 명자 씨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맛이에요? 동섭 씨 말이 맞네. 이건 정말 그렇죠? 제가 거짓말했나요? 두 분은 국을 다 먹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명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아 씨, 실례지만 여기서 장사 계속하실 건가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혹시 사업 확장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 정도 실력이면 서울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도망쳐 온 사람이에요. 다시는 그곳에 갈 생각 없어요. 최동섭과 명자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라도 제대로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 포장마차 말고 제대로 된 식당으로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제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아 씨, 당신은 아직 젊어요. 최동섭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투자는 제가 하고 정아 씨는 음식만 만드세요. 조건은 하나예요. 이 바다국 맛 그대로 유지하는 것. 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전 당분간 이 마을에 있을 거니까. 그날 이후로 최동섭은 매일 포차에 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국 한 그릇을 먹고 갔죠. 그리고 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아 씨, 생각해 보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동섭이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생전에 이런 국을 끓여줬어요. 정아 씨 국을 먹으면 아내 생각이 나요.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돈도 많아요. 명예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를 잃고 나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아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최동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봐서 알아요. 저처럼요. 그런 사람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니다, 정아 씨, 좋아 보여요. 처음 만났을 때랑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그때는 눈에 상처가 가득했어요.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저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30년보다 이곳에서의 석 달이 더 행복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갈까? 언젠가는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가끔 스쳤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서울에서 소식이 올 거라는 걸요. 식당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을 넘었고 주말에는 400만 원이 넘는 날도 많았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이 일상이 됐어요. 처음에는 혼자 모든 걸 했지만 석 달 전부터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습니다. 주방 보조 1명, 홀 서빙 1명이었죠. 마을 아주머니들이었는데 일도 잘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했어요. 최동섭은 매일 저녁 식당에 나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 요리사 경험이 있어서인지 손님들 관리를 정말 잘했어요. 저는 주방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최동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아 씨,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한 가게만으로도 연 매출 10억은 넘겨요. 그렇게 되나요?
그럼요. 그런데 말이죠. 체인점 서너 개만 더 내고 입소문 제대로 나면 연 100억도 가능해요. 100억이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반찬 장사해도 그 정도는 못 벌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해요. 너무 커지면 제가 감당 못해요. 알아요.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날 밤 여인숙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화 씨? 나 미숙이야. 떡집 미숙이. 서울시장역 가게 미숙이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긴장됐죠. 미숙아, 무슨 일이야? 언니, 큰일 났어. 지훈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과로로 쓰러졌대. 회사가 완전히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너무 힘들었나 봐. 며느리 서진이도 우울증으로 약 먹는다더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어도 자식은 자식이었으니까요. 지금 어느 병원에 있는데? 서울대병원이래.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동으로 옮겼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최동섭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서울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아드님 일이군요. 당연히 가봐야죠. 하지만 식당은 걱정 마세요. 제가 명자 씨랑 며칠 운영할게요. 정화 씨는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저는 6개월 만에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훈이를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서진이를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서울역에 도착하니 낯설었습니다. 6개월 만인데도 다른 도시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을 열 수가 없었죠.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지훈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어요. 옆에는 서진이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엄마. 지훈이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이도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병실로 들어가 지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마른 게 만져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가 물었지만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서진이가 대신 말했죠. 회사가 망했어요. 투자금을 다 날렸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빚만 6천만 원이 남았어요. 지훈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어요. 저도 힘들어서 약을 먹고 있어요. 우울증 약이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유리미는 친정에 맡겼어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6개월 전 저를 도둑 취급하던 두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무너져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놀라 일으켰지만 서진이는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반지일로 어머니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일어나.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훈이도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말렸어요. 됐어. 일어나.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엄마. 반지는 찾았니? 제가 물었습니다.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찾았어요. 청소 용역. 직원이 가져갔더라고요. 한 달 전에 경찰이 잡았어요. 그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훈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죠. 한참 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락도 없으시고. 남해에 있어 식당. 하고 있어 식당이요? 응, 작지만 잘 되고 있어. 지훈이와 서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남해에서 식당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죠. 혼자 하세요? 아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날 저는 병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지훈이 곁을 지키며 죽을 끓여 먹였어요. 서진이에게도 따뜻한 국을 사다 줬죠.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의사가 나간 뒤 저는 지훈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훈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엄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빚은 갚아야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아파트 팔아도 모자라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남해로 와. 네. 너희 셋 다 남해로 와. 내가 도와줄게. 지훈이와 서진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조건이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단 퇴원하고 나서 얘기하자고 했죠. 지금은 몸부터 추스르 라고요. 저는 일어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죠. 이제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해가 제 집이었어요. 병원을 나와 남해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저 둘을 데려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남해에 도착하니 최동섭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을 데려올 거라고 말하자 최동섭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용서한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해요. 하지만 기회는 줘야죠. 최동섭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게 맞다고 정화 씨는 진짜 어른이라고 했어요. 식당으로 돌아오니 마을 사람들이 반겨줬습니다. 여기가 제 진짜 가족이었죠.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마을에서 바닷가 청소 행사가 있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였는데 올해는 저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아침 9시 항구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0명쯤 됐을까요?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다양했죠. 이장님이 손을 흔들며 반겼고 저는 장갑을 끼고 쓰레기 봉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플라스틱 병, 비닐봉지, 낚싯줄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점심때가 되자 이장님이 큰 솥에 바지락,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국수를 먹었어요. 이장님이 제 덕분에 마을이 유명해졌다고 고마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을 덕을 봤다고 답했죠.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화야, 넌 우리 마을 딸이라고 했어요. 진짜 딸보다 더 효도한다고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혈육이 아닌데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깨끗해진 바닷가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만든 결과물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저녁에 최동섭이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우리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최동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일로 고민이 많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데려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날 도둑 취급받던 순간이 생생하다고요. 최동섭이 한참 바다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있다고 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미워하고 원망하면 결국 내 마음만 아프다고 했대요. 최동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본인도 원망했다고 해요. 왜 날 두고 먼저 갔냐고요. 하지만 그 원망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놓아줬대요. 원망도 미움도 그제야 편해졌다고요. 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용서하면 제 마음이 편해질까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최동섭이 다시 말했습니다. 쉽지 않은 걸 안다고요. 하지만 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결국 제 자신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평생 미워하며 살 건지 아니면 놓아주고 편하게 살 건지 선택은 제가 하는 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정말 평생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동섭은 서두를 필요 없다며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고 다시 밀려왔다 물러갔죠.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처럼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지만 결국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닐까요? 그날 밤 여인숙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혼잣말을 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남편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그게 정답이라고요. 저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지만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저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요. 더 이상 미움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원했냐고 물으니 어제 했다고 답했어요. 그럼 준비하고 남해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너희 셋 다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각오해야 한다고 단단히 일렀죠. 지훈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최동섭에게 말했어요. 결정했다고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요. 최동섭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고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쉽지 않겠지만 해볼 만한 일이었어요. 제 마음을 위해서라도요. 가족이 남해로 내려오기로 한 날은 2주일 뒤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 2주일 동안 저는 매일 식당 일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정말 저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밤마다 자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아보니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김 형사라는 분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반지 사건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형사님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진 씨 반지 사건이 진범을 잡았다고요. 청소업체 직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서진이네 집에 청소하러 갔다가 반지를 훔쳐간 거였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죠. 형사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청소 직원은 50대 여자였는데 도박빚 때문에 고객들 집에서 귀금속을 훔쳐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반지를 주운 걸 그 사람도 봤지만 모른 척 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의심이 가도록 일부러 말이에요. 형사님은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편을 드렸을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백이 증명된 거였어요.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진범이 잡혔다고 해서 그 상처까지 아무는 건 아니었죠. 그날 밤 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받았냐고 정말 죄송하다고 계속 반복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진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자기들이 끔찍한 짓을 했다고 저를 의심하고 경찰까지 불렀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만 울고 2주일 뒤에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얘기하자고요. 저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용서할 준비가 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다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됐죠. 다음 날 아침 최동섭이 식당으로 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다행이라고 했어요. 이제 정화 씨 마음도 조금 가벼워지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다고 마음이 복잡하다고 말했어요. 최동섭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천천히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을 우체국에 갔습니다. 택배를 붙이러요. 서울에 있는 손녀 유리미에게 보내는 거였죠. 상자 안에는 새 운동화와 겨울 점퍼 그리고 학용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한 거였어요. 특히 유리미가 학교에서 낡은 운동화 때문에 놀림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보내는 사람 란에는 키다리 할머니라고 썼습니다.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 유리미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죠. 택배 상자에 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유리마, 할머니는 내가 씩씩하게 잘하는 걸 보고 싶단다. 힘든 일이 있어도 고개 들고 걸어가렴. 넌 정말 귀한 아이야. 키다리 할머니가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9살짜리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웠죠. 우체국 아주머니가 손녀한테 보내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셈이라고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참 좋은 할머니라며 미소를 지었죠. 며칠 후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리미가 택배 받고 너무 좋아했다고 했어요. 누가 보낸 건지 아냐고 물었죠. 저는 글쎄 누가 보냈을까 하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키다리 할머니래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지훈이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보낸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었죠. 그분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다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또 밀려오는 파도처럼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아직 아픈 마음이 번갈아 밀려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훈이 가족이 내려올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최동섭이 조언했거든요. 너무 쉽게 용서하지 말라고.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었더니 시험을 주라고 했습니다. 진짜 변했는지 볼 수 있는 시험을요. 맞는 말이었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죠. 진짜 변하려면 행동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최동섭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건물 얘기를 꺼냈습니다. 폐가가 된 식당이 있다고요. 5년 전에 주인이 돌아가신 뒤로 방치된 곳이었죠. 그곳을 그들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직접 식당을 운영해 보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손님 맡고 설거지하고 제가 평생 해온 그 일을 해보라는 거였죠. 그러면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방법이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지훈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남해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는 세 사람을 봤어요. 지훈이와 서진이 그리고 유림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유림이는 조금 여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보낸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나 키다리 할머니한테 선물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래, 정말 좋겠다고 대답했어요. 지훈이와 서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둘 다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초췌해 보였어요. 지훈이가 엄마라고 부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단 식당으로 가자고, 거기서 얘기하자고 말했죠. 우리는 택시를 타고 바다국으로 갔습니다. 식당 안은 아직 손님들로 붐볐어요. 저는 직원에게 부탁해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식구가 마주 앉았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죠. 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죠.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용서는 쉽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아냐고 물었죠. 안다고 대답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다고 말만 하는 건 쉽다고, 진짜 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동섭과 짰던 계획을 꺼냈습니다. 마을 끝에 폐가 식당이 하나 있다고, 너희 둘에게 1년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 식당을 1년 동안 운영해 보라고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요. 제가 30년 동안 해온 그 일을 직접 해보라고 했죠.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맡고 설거지를 하는 모든 걸요. 그리고 1년 뒤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요. 조건이 하나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리미는 여기서 학교 다닐 거라고, 너희 둘만 식당을 운영하는 거라고 했죠. 유리미가 눈이 커졌어요. 진짜냐고,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돌봐줄게. 서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말로만 하지 말라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세 사람을 폐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구조는 튼튼했어요. 청소하고 수리하면 쓸만했죠. 일단 청소부터 시작하라고, 그리고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고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문을 열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꼭 해내겠다고 대답했죠.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유림이 손을 잡고 함께요. 손녀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할 수 있을까요? 글쎄 해야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1년의 시험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무릎 꿇은 사제 일주일 후 지훈이와 서진이가 운영하는 해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보지 않았어요. 혼자 힘으로 해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정화 씨 아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하고 있더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도 장 보러 가는 거 봤다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이 채소 한 봉지씩 들고 오는 모습이 신기했다고 했죠. 이장님도 얘기해 줬습니다. 처음엔 서툴더니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근데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험이었으니까요. 유리미는 제 집에서 지내며 마을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잘 적응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다고 신나게 말하더군요. 저는 잘했다고 주말에 엄마 아빠 보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유림이 손을 잡고 해변 식당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훈이와 서진이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유림이가 달려가자 두 사람이 반갑게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힘드냐고요? 조금 힘들지만 할만하다고 대답하더군요. 서진이의 손을 보니 군데군데 베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칼질하다 다친 거였죠. 다쳤네요. 라고 말하자 서진이가 손을 숨겼어요. 괜찮다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음식 맛이 어떠냐고요?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간이 조금 싱거웠지만 정성은 느껴졌어요.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알겠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죠. 2달이 지났습니다. 해변 식당은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아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고, 어젯밤 11시까지 설거지하는 거 봤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많이 변했다고, 예전엔 쌀쌀 맞더니 이제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한다고 했어요. 최동섭도 한번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 제법이던데 진심으로 일하는 게 보였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달은 너무 짧았어요. 석 달째 큰 시험이 왔습니다.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해변 식당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았죠. 저는 유리미와 함께 걱정하며 창밖을 봤어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이 지나가고 해변 식당으로 갔습니다. 지붕 일부가 날아가고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지훈이와 서진이는 벌써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요. 유리미가 달려갔습니다. 지훈이가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괜찮다고, 아빠가 다 고칠 거라고 말하더군요. 유리미가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응, 우리 포기 안 해. 지훈이가 대답했죠. 서진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해낼 거라고,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거라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와줄 사람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이가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혼자 하라고 했지만 이건 재난이라고 최동섭 어르신께 부탁해서 수리 인력 좀 보내드리겠다고 말했죠. 지훈이가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일주일 후 식당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응원, 차 많이 찾아와 줬어요. 5달이 지났습니다. 해변 식당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손님도 꾸준히 오고 맛도 좋아졌죠. 어느 날 제가 몰래 식당에 갔습니다.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지훈이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껏 저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서진이는 홀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어요. 무거운 쟁반을 들고도 웃으며 서빙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그 오만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서진이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죠. 언제 오셨냐고 어머니라고 부르며 당황했습니다. 저는 방금 왔다고 국 한 그릇 달라고 말했어요. 지훈이도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잠깐만 기다리라고 특별히 끓여드리겠다고 말했죠.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국을 끓였습니다. 10분쯤 지나서 국 한 그릇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바지락 국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맛이 좋았거든요. 간도 딱 맞고 국물도 깊었죠.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지훈이와 서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이냐고, 진심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응, 많이 늘었다고 대답했죠.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루도 안 쉬고 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고, 보면 안다고 말했어요. 저는 국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라고, 1년은 채워야 한다고 말했죠. 6달이 지났습니다. 해변 식당은 이제 마을에서도 유명한 맛집이 됐어요.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최동섭이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 정말 대단하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요. 이제 용서해줘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라고, 1년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벌써 충분히 증명했지 않느냐고요. 제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두 사람이 변한 건 알았지만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팠거든요.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죠. 9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손님이 줄었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날 서진이가 바다국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장 좀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식당에서 김치를 내놓는데 손님들이 맛없다고 한다더군요. 저처럼 맛있게 담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오라고, 새벽 5시에 오라고 말했죠. 다음 날 새벽 서진이가 정말로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시간 맞춰 도착했죠. 저는 김장하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배추 절이는 법, 양념 만드는 법, 버무리는 법까지요. 서진이는 진지하게 배웠어요. 메모도 하고 질문도 많이 했죠. 이 양념에 뭘 넣었냐고, 맛이 정말 깊다고 물었습니다. 비밀이라고 했더니 알려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귓속말을
해줬습니다. 새우젓이라고. 좋은 새우젓을 넣으면 맛이 달라진다고요. 서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적었어요. 그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갑자기 서진이가 말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날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의심했던 자기가 정말 밉다고 했죠. 근데 어머니,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고요.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 9달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손은 부르터고, 허리는 아프고, 밤에는 피곤해서 쓰러지듯 잤다고요. 근데 알았대요.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걸요. 아직 용서 못하시는 거 안다고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럴 자격도 없다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받고 싶다고 간절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서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칼질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느라 생긴 상처들이 보였죠.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서진이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10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2달만 더 남았어요.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왔다고요. 어느 봄날 해변 식당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지훈이와 서진이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서진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어머니라고 부르며 반겼습니다. 지훈이도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오늘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손님들 다 가신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지훈이와 서진이가 정리를 끝내고 제 앞에 앉았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1년이 다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라고 대답하더군요. 정말 수고 많았다고 1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대답했죠. 저는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 반짝이는 주방, 정성껏 쓴 메뉴판. 모든 게 정성스러웠어요. 이 식당이 누구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거라고 대답하더군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거라고요. 지훈이와 서진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1년 동안 충분히 밥값을 했다고 이제 너희가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요 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용서하겠다고요. 그 말에 두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진심이냐고요. 응, 너희가 변한 거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그래서 용서하겠다고 말했죠. 지훈이와 서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되풀이했어요. 평생 잘하겠다고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일어나라고 가족이 무릎 꿇을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유리미는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 주부터 너희랑 같이 살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요. 정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죠. 다음 날 유리미와 함께 해변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산다고 말하자.
손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냐고 할머니 최고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할머니도 자주 놀러 올 거라고 말했죠. 그날부터 지훈이 가족은 해변식당 위층에 살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식당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는 평범한 가족이 됐죠. 저는 바다국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해변식당에 놀러 가서 손녀와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마을 잔치가 있었습니다. 봄맞이 축제였죠. 바다국과 해변식당이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인 정화 씨와 정화 씨 가족에게 박수 한번 치자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어요. 최동섭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잘하셨다고,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해내셨다고 말했어요. 어르신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정화 씨 마음이 넓었던 거라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와 서진이, 유림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응. 너희는? 이라고 되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하더군요. 서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할머니라고 말했죠. 저는 손녀를 안아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행복한 무게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고 또 밀려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처럼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상처를 주고받지만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죠.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해변식당은 이제 남해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됐어요.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죠. 어느 토요일 오후 식당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시장 상인의 박 사장이었어요. 정화 씨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더니 소문 듣고 왔다고 했어요. 정화 씨 아들이 하는 식당이 대박났다면서 찾아왔다더군요. 박 사장은 지훈이와 서진이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 친구들이 정화 씨 아들 부부 맞냐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감탄했습니다. 박 사장이 국을 시켰어요.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감탄했죠. 이거 정화 씨 맛이라고 아들한테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박 사장이 물었어요. 그 반지 사건은 어떻게 됐냐고요. 진범 잡혔다고, 청소 직원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라고. 그때 동네에서 얼마나 수군거렸는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나도 믿어줬어야 했다고요.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이 돌아가고 저는 바다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동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뉴스 봤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뉴스냐고 되물었죠. 해변식당이 방송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맛집 프로그램에서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 왔다더군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아들 부부 대단하다고 최동섭이 말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스스로 힘으로 일궈낸 결과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 왔다고.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나가도 되냐고요. 왜 나한테 물으냐고. 너희 식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의견이 중요하다고 지훈이가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만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라고요. 정성이 중요한 거라고 말했죠. 한 달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해변 식당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죠. 방송 다음 날부터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훈이와 서진이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말했죠. 어느 날 유림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 키다리 할머니가 누군지 알았다고 말했어요. 누구냐고 되물었습니다. 할머니라고 엄마가 말해줬다고 대답하더군요. 고맙다고 그때 그 선물 받고 정말 힘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다고 말했죠. 아니라고. 할머니는 최고라고. 유림이가 대답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바다국과 해변 식당은 이제 남해의 명물이 됐어요. 두 식당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했죠. 서진이가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재료 같이 사러 가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래, 같이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며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요. 예전엔 돈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다고. 명품 가방 들고 비싼 차 타야 행복한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근데 아니었다고요. 진짜 행복은 이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랑 함께 밥 먹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유림이가 웃을 때 그게 행복이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컸다고, 서진 씨 많이 컸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이라고 서진이가 대답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유림이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키도 훌쩍 컸죠.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저와 최동섭, 지훈이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요. 이장님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화 씨 70번째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축하한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어요. 감사하다고. 제가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초 불라고, 소원 빌라고 말했어요. 유림이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라고요.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초를 불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최동섭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축하한다고, 정말 멋진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어르신 덕분이라고 대답했죠. 아니라고, 다 정화 씨가 잘한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7살의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었죠. 가족도 믿음도 행복도 다 잃었다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한 거였어요. 더 단단하고 더 진실한 관계로요.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우리 아들 잘 키웠죠? 라고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정화 참 잘했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5이 되었고 여전히 바다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최동섭 어르신은 작년에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죠.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다고, 저를 만나서 행복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이 떠나신 후 저는 한동안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남긴 말을 기억했어요. 슬퍼하지 말라고, 자기는 충분히 행복했다고 하셨거든요. 해변 식당은 지금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지훈이와 서진이는 이제 완벽한 요리사가 됐어요. 유림이도 주말마다 식당 일을 도우며 요리를 배우고 있죠. 어느 봄날 유림이가 대학 합격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나 요리학과 붙었다고 신나게 말하더군요. 축하한다고 우리 유림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라고 유림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3대가 모두 요리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바다국 개업 5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바다국과 해변 식당 앞 광장에서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이장님이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정아 씨가 이 마을에 온 지 5년이 됐다고, 그동안 우리 마을은 많이 변했다고요. 바다국과 해변 식당 덕분에 관광객도 늘고 마을이 활기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아 씨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 이장님이 말했어요. 진짜 음식은 손맛이 아니라 마음맛이라는 걸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요. 누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장 상인의 사람들이었어요. 박 사장을 비롯해 미숙이, 생선가게 사장님까지 모두 왔습니다. 미숙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다고, 우리 5,000원 버스 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대답했죠. 박 사장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축하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니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일 정말 미안했다고 박 사장이 말했어요. 우리가 믿어줬어야 했다고요.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두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바다국과 해변 식당에서 특별히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지훈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다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서진이도 일어났어요. 5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림이도 일어났습니다. 사랑한다고,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모두 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67살의 가족을 잃고, 믿음을 잃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남해 바다가 저를 받아줬습니다. 최동섭 어르신이 저를 믿어줬죠. 마을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가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행동으로 보여줬죠.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1년이 걸렸고 그 후에도 한참이 걸렸어요. 하지만 용서하고 나니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최동섭 어르신 말이 맞았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였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와 서진이, 유림이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기 계셨다고 같이 걸으라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말없이 함께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저녁이었어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고요. 그때 엄마가 저를 내쳤더라면 저는 평생 철없는 놈으로 살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험을 주셨다고 1년 동안 식당을 운영해 보라고 한 게 제 인생 최고의 교훈이었다고 말했어요. 서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다고 그 1년이 저를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에 그 오만하고 철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너희가 잘한 거라고 나는 기회만 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엄마의 용서가 없었다면 저희는 변할 수 없었다고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바다국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간판에 불이 켜졌어요. 바다국 5년 전 제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이 가는 글씨였죠. 이 간판 바꾸실 생각 없냐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좀 낡았다고요? 아니라고 이대로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해변식당 간판도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직접 쓴 글씨였어요. 해변식당 마이너스 정성으로 끓인 한 그릇 두 간판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찍자고 유림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 같이 찍자고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나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간판 앞에 섰습니다. 유림이가 셀카로 사진을 찍었죠.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식당에 걸자고 유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바다국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죠. 문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35년 전 이곳에서 함께 꿈꿨던 미래 말이에요. 나이 들면 여기서 같이 살자고 했던 남편의 약속? 그 약속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일찍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도 모두 여기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가족처럼 대해줬죠.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 정아 참 잘했어. 저는 국자를 들고 냄비를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손님들을 위한 국물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천천히 우려냈습니다. 국물이 우러나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의 마음도 이 국물 같은 게 아닐까요? 처음엔 차갑고 맹탕 같지만 시간을 들여 정성껏 끓이면 깊은 맛이 나는 거죠. 상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차갑고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고 정성을 들이니 따뜻하게 녹았어요. 용서도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마음을 데우는 거였죠. 국물 맛을 봤습니다. 완벽했어요. 내일 손님들이 좋아할 맛이었죠. 정아야 라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라고 불렀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남편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나 잘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아가 제일 잘했지.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리고 조금 외로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문을 열고 준비를 했습니다.
곧 손님들이 올 거예요. 첫 손님은 마을 할아버지였습니다. 5년 전 제일 처음 왔던 그분이었죠. 오늘도 국 한 그릇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르신. 금방 갖다 드릴게요. 국을 끓여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역시 정화 씨 손맛이라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니, 변한 게 하나 있다고요. 뭐가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예전엔 슬픈 맛이 났는데 지금은 행복한 맛이 난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5년 전 제가 끓인 국에는 슬픔과 억울함이 배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행복과 감사가 담긴 국물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며 국을 끓이고 밥을 담고 반찬을 내갔어요. 창밖을 보니 해변 식당도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서진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죠. 유림이도 주말이라 와서 홀서빙을 돕고 있었어요. 손녀의 밝은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 씨 정말 좋겠다고 단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뭐가 좋냐고 되물었어요. 가족들이 다 가까이 있다고 손녀도 보고 아들도 보고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일이라고요. 67살의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용서의 의미도 알게 됐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어요. 미워하는 게 쉽고 용서하는 게 어려운 거였죠.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67살이든 70살이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지훈이 가족이 찾아왔어요. 저녁 같이 먹자고 말하더군요. 그래, 좋지. 우리는 바다국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음식들을 내놨죠.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유림이가 감탄하며 먹었습니다. 너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는 사람 되라고 말했어요. 응, 나 요리사 될 거야. 라고 유림이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이와 서진이가 서로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행복하냐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너희는? 이라고 되물었죠. 저희도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덕분이라고 서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니라고, 너희가 잘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 가족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죠.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죠? 손녀도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 키웠어. 고생 많았어. 이제 행복할 거예요. 우리 모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행복해. 당신은 자격이 있어. 남편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거지를 끝냈어요.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손님들이 올 거고, 국을 끓일 거예요. 지훈이네 식당도 문을 열 거고, 유리미는 학교에 갈 거죠. 평범한 하루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바로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바다국의 간판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여인숙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 자요. 내일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국물처럼 다시 데우면 따뜻해진다.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가족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 모든 걸 배우는 데 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덕분에 저는 진짜 어른이 됐으니까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바다국에서 국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이요. 그게 바로 제 인생의 밥값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7살의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상처는 아물 수 있고 용서는 가능하며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사람이 마음도 국물처럼 다시 데우면 따뜻해진다는 것을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으면 위로의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마음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